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네,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항상 제가 말할 때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라고 하는데 또 토마토 방송에서 또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라는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자 캐시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자 문서진이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월 초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섹터들이 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외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굉장히 소외감이 있죠. 일단은 처음에는 1월달 처음에서는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별 지수에 대한 차별화를 느꼈어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일단 일본 중 같은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이라든지 인도는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만, 그다음에 그 홍콩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항상 뉴욕 증시가 흐름이 좋을 때,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그 다음에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흐름이 좋을 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그 분위기를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다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고점 거의 눈앞에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는 굉장히 흐름이 좀 안 좋았죠. 거기에서 어쨌든 그래도 그때 당시는 지수에 대한 좀 아쉬움이었어요. 지수 대부분의 모든 섹터들이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테마주들은 계속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 그게 아닌 대체적으로 좀 지수물들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소외감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국내 투자자들 자체는 거의 국내만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끼리는 그렇게 소외감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그때부터 좀 차이가 확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반도체랑 2차 전지와의 이 수익률 격차가 이제 갑자기 크게 나기 시작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왜냐하면 어제 워낙 많이 낙폭을 심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좀 만회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살짝 좀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서 약간 키 맞추기를 해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장 들면서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또 매물이 또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또 계속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반대로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낙폭을 또 많이 줄이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이거는 뭐 제가 제 이제 개인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과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괜찮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 아베 총리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거기에 대한 포인트고. 왜냐하면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일본의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가 TSMC도 있지만 국내의 IDM 업체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많이 내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좋은데 그쪽이 간다라는 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대한 롱숏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서는 2017년을 제외하면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쪽에 좀 롱숏. 홍콩도 좀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콩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과의 좀 약간 롱숏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 뭐 뉴욕 증시에서는 이게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 뭐 충전소 관련 기업들, 뭐 그 차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충전소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보마를 비롯한 SQM 같은 또 이제 리튬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전기차 루시드, 뭐 리비안, 그다음에 뭐 최근에 테슬라까지도 어쨌든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계속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건 역시도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더 좀 낙폭이 좀 심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종목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신저가를 지금 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명확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대선 경선 결과, 아이오와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그날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표출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강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계속 숏을 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본 자체도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또 롱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TSMC라든지 또 삼성 갤럭시 그 24의 또 모멘텀으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소외는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은 많이 샀지만 상대적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있는 2차 전지는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건데요. 저는 계속 제가 토마토 방송에 다시 출연하고 10월 말부터네요. 그때부터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를 너무 빠른 시일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2차 전지는 단기 싸움이 아니라 장기 싸움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달까지는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4월 정도까지는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가격에 저가를 설정하지 마시고 저점을 설정하지 마시고 기간에 저는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4월 정도면 제가 왜 4월이 하냐면 1월 이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럼 1월 실적 시즌이면 실적에 대한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안 좋았던 악재들이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바닥을 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내내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될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침은 있는 섹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4월 정도에는 그래도 바닥을 좀 만들면서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은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미 대응의 영역은 넘어갔습니다. 이미 지금은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은 좀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정확한 뭐 제가 뭐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패란 말이죠. 이건 뭐 제가 포커로 약간 비유도 하긴 했었는데 플러스라는 패를 쥐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상대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의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의 패가 포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블러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대가 포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패를 보려면 나도 굉장히 큰 출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약간 그런 느낌. 배팅에서 승리하면 아주 크게 먹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배팅에 실패하면 좀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이런 포지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겠죠. 내가 나는 확실하게 상대가 아닐 것 같다. 이거는 다 노이즈고 결국에는 플러스가 이길 것 같다. 내 패가 지금 이길 것 같다. 지금의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증설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베팅하신다면 제가 보기 믿고 가셔서 나중에 진짜 최종적으로 패가 나왔을 때 수익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상대가 정말 트럼프가 되고 그래서 보조금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가 진짜 실제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것처럼 안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패가 나오면 좀 크게 손실을 날 수 있다. 이건 뭐 개인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작년 2차 전지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패가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패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이 말은 반도체는 좀 조정 주면 좀 작년에 2차 전지를 했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좀 승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좀 반도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매번 지금 반도체를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흐름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자, 지옥에서 살아온 종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지옥에서 살아났을까라는 건데요. 코스맥스입니다. 저 이렇게 외형을 보시면 굉장히 좀 화장품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이 별로 많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업황적인 부분을 항상 분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화장품이라는 걸 제가 관심을 안 가진 적이 한 2018년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한한령을 맞으면서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확 이렇게 주저앉았던 그 시점부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거의 안 가지게 됐어요. 거기에 또 코로나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꺾여버렸죠. 그래서 화장품이 한동안 관심권이 없다가 최근에 제가 왜 이걸 관심을 가지냐면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항상 수출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 대비 올라오는 섹터 중에 화장품이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화장품이. 결국에는 관세청을 통해서 나가는 수출입 동향에 이게 잡힌다라는 건 결국에는 실제로 단순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보따리상, 중국의 보따리상 예전처럼 보따리상을 통한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코스맥스의 좀 체질이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자, 표를 보시면 지금 물론 국내 쪽의 매출 비중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 여기 미국 쪽에서는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미국 쪽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손실을 많이 봤던 회사였는데 올해부터 미국 쪽 적자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 시장이라는 거죠. 새롭게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 그리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중국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중국 쪽으로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을 주려고 하죠. ODM을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중국 업체들도 예전처럼 국내에 있는 브랜드를 사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브랜드를 사지 않고 자국 내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설화수, 그 다음에 오휘,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토니모리부터 해서 좀 가격대가 조금 중저가 이런 화장품들도 사실 국내 쪽은 굉장히 좋게 이미지가 있었죠. 좋은 이미지가. 근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뭐 아주 좋은 이미지가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중저가 걸 쓸 거면 그냥 국내 로컬 걸 쓰겠다. 라는 거고. 아예 비싼 거, 고가 라인을 갈 거면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유럽 걸 쓰죠. 뭐 랑콤이라든지, 뭐 에스티 로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LG 생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다시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한동안 흐름 자체가 지금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체적인 브랜드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이런 브랜드의 협업 관련 부분, 그래서 이건 이제 인디양 브랜드라고 보는데 어쨌든 인디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좀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좀 효과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게 결국에는 동남아. 최근 들어서 동남아 쪽을 특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류 바람이 굉장히 또 크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이런 이 화장품 관련 K뷰티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 많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도 다시 한번 또 국내 K뷰티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졌다. 이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쪽도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런 이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올리브영 같은 드랍스토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인디양 매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 코스맥스의 ODM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유튜브나 뭐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예전 같으면 좀 이게 화장품이라는 건 좀 이름이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또 TV다 보니까 굉장히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인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TV보다는 좀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또 이런 브랜드들이 생겼죠.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또 코스맥스 같은 ODM 회사에게는 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게 실적으로 지금 녹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업황이 화끈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했었던 중국 시장이 좀 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인디 브랜드양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남아와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좀 기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코스맥스도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 내 포트 내에 가장 무슨 메인군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를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다. 지금 구간에서 2차전지 사자니 가격은 싼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다. 추가 하락을 할 것 같다. 이런 뭐 우려감도 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데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섹터를 찾는다라고 하면 코스맥스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저평가의 끝판왕입니다. 어떤 게 또 끝판왕일까요?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급등주를 소개시켜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 뒤에도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네오셈을 가지고 나올 때, 고용도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올 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고점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시점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뭐, 리노공업도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주가가 급등했다고 비싼 건 아니다. 물론 급등하면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눌림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실적 대비 주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급등을 했더라도 좀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많이 설명드렸고, 그래서 고영에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급등 이후에도 제가 이거는 밸류에이션 분석했을 때 싸다 여전히 라고 말씀드려서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네오셈 같은 경우도 지난주였죠.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그때 급등을 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조정을 줬으니까 이때 조정할 때 안 사면 언제 사냐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오히려 지금 또 밸류상으로 보면 급등했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저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눈에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싼 걸 사고 싶다고 하면, 물론 이건 순수 반도체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한 40%가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한 저평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이냐면 BMT입니다. BMT가 뭐 하는 회사냐? BMT가 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 딱 이 그림만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뭔가요? 이거 피팅 업체 아니야? 그러면 이거 플랜트랑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화학 플랜트, 조선 이런 거 수혜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개장 시리즈, 그 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뭐 UHP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초고 순도거든요. 아무튼 요거 관련 부분 딱 봐도 밸브잖아요. 밸브. 이게 무슨 반도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UHP 같은 경우가 초고 순도 밸브 같은 경우가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를 증착하고 그 다음에 식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가스, 그 다음에 특수 용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산, 반도체 예를 들어 불산이 들어갑니다. 초상계 뭐 에천트 같은 게 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불산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냥 불산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초고순도 불산. 인산계, 초고순도 인산. 반도체를 세정, 식각, 증착할 때 들어가는 가스, 특수가스, 그 다음에 특수액 같은 경우는 굉장한 초고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불순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불량을 만들 수 있죠. 자, 아무리 용액이나 가스를 깨끗하게 초고순도로 정제해서 주입을 시키더라도 그 주입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밸브 같은 거 이어주는 이 밸브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동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흔히 말하는 쇳가루라고 해야 되겠죠. 쇳가루가 묻어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TSMC 이런데 콜 테스트가 통과되기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앞전에는 대부분 다 일본 업체들이 거의 독식을 했었죠. 근데 이걸 BMT가 깼습니다. 독점 구조를 깨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꽤 많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시리즈, 그럼 개장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조선이나 화학 플랜트에 들어가는 피팅,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뭐 사람 하나, 배관 같은 건 사람 하나 크기보다도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모든 게 다 큰 것만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화학 플랜트 내에서도 관이 엄청 얇은 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큰 관 사이에 얇은 관들, 예, 뭐 이게 뭐 시료를 한다거나 압력 게이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작은 배관 같은 것들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개장용 개장용 밸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작은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BMT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화학 플랜트 매출 플러스 조선 관련 쪽의 매출이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 업황, 그 다음에 조성원 업황이 좋아질 때 이 회사는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전체 매출에서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60%를 차지하는 조선, 그 다음에 화학 업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면 화학은 안 좋지 않나? 중국이 지금 현재 안 좋은데 지금 경기 침체도 나오고 하는데 화학이 좋을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순수 화학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미칼 업체들처럼 뭐 금호석유라든지 아니면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 같으면 물론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증설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업황이 안 좋으니까 증설이나 추가 신규로 뭔가 건설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LNG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 캐리어를 통한 지금 이제 수송을 하고 있고 미국을 통해서 많이 받아오고 있죠. 그리고 카타르를 통해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카타르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LNG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가스를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배에 주입을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서 그냥 가스를 그냥 퍼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가스를 담을 때도 LNG 터미널이 필요한 거고요. 그 가스를 가지고 풀어줄 때도 거기에 대한 LNG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 두 군데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NG 터미널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때도 건설은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빠르게 이게 뭐 그냥 뭐 동네 구멍가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뭔가 주유소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동네 주유소도 이걸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두 달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엄청난 큰 규모의 LNG 터미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바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문을 내고 발주를 내고 나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굉장한 큰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주문 발주를 내놓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실제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LNG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 배관용, 개장용 이 밸브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다들 아신 것처럼 이게 LNG를 싣고 그다음에 이 공급할 수 있는 터미널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운반해야 되는 캐리어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LNG 선과 관련된 수주도 굉장히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또 이런 개장용 또 배관 밸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 그 다음에 플랜트 쪽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60%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항상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짓눌렀냐? 지금까지 주가를 보시면 급등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갔냐? 결국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60% 쪽이 호황이다 하더라도 마진율 ASP가 가장 높은 게 반도체 쪽 밸브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추가 투자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해서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이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에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는 상황.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P4 라인이 내부 공사가 그러니까 4월이면 마무리된다라고 하죠.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가 세팅이 되는 구간, 장비가 세팅되면 거기에 따른 라인을 또 깔겠죠. 배관을 깔겠죠. 그럼 그때부터 매출이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멈췄던, 물론 이게 예전처럼 엄청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P4라든지 P5 라인에 대한 투자는 집행되고 그게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올해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못 봤던 포지션이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절반의 매출로만, 절반의 사업에 대한 부분만 실적에 반영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나머지 그 절반인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도 오히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그래서 얼마냐, 지금 올해 지금 한 32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의 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전 보수적으로 봐서 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3배수도 안 됩니다. PR 3배수도 안 된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PR을 먹이면 현재 주가가. 그러면 엄청난 저평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어찌 보면 투자를 한순간의 선택으로 살짝 삐끗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도 어쨌든 계속 지금 TSMC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텔이 뛰어나오면서 우리는 앞뒤가 다 뛰어넘고 우리는 바로 2나노로 바로 갈 거야. 바로 그렇게 뛰어들면서 TSMC는 지금 멀리 뛰어가려고 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밑에서 지금 인텔은 또 따라붙으려 하는 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뭔가 하나 삐끗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 비메모리 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수율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수율을 잘 맞추냐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업체를 아주 뭔가 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걸 바꿨을 때 리스크는 크지 않다. 다만 효율이 엄청나게 좋고 수율이 엄청나게 잘 났다. 뭐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에야 기존의 걸 쓰지 다른 걸 쓰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수율 경쟁 싸움에서 BMT가 삼성전자에 수주하는 거는 뭐 거의 자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MT 올해 실적은 충분히 한 3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억은 보수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PR 기준으로 그렇다면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PR을 본다면 3배수 굉장히 저평가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내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BMT를 한번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이 BMT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한동안 오르다가 반도체 관련 투자라는 이슈가 붙었던 거죠. 오르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여러분 원래 보수적으로 봐서 300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총이 지금 1100억밖에 1200억이 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재무적으로 별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무적으로 별로지도 않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죠. 충분히 저는 바닥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주가의 이 반등 탄력은 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사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입니다, 취향. 취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막 급등하는 것들은 또 결국은 급등하는 종목을 급락할 수 있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하겠다. 우리 또 PD님이 아까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거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살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파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거죠.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걸 내가 언제 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서 사도 되죠. 맞죠? 15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150만 원에서 언제 팔지를 모르면 계속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보면 좋은 종목 맞습니다. 많은데 뭐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가 나쁘다 안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죠.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더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세게 밀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못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가져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MT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상 지금 PER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배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7배수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한 6배수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6배수는 그러면 18,000원 정도는 노려볼 수 있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주가로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격 조정도 가있고 여기서 더 빠질 구간도 없다. 올해 매출 반등 나온다. 지금까지 속속였던 반도체 사업부 올해 돌아선다라고 보면 18,000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BMT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약간 핫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오늘 코스맥스도 그렇고 BMT도 그렇고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뒤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또 핫한 종목을 또 오늘 또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앞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 차원에서 AS 차원에서 오늘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엔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엔캠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에서 엔캠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방송으로 엔캠 대응 영상은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엔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엔캠을 79,000원에 가지고 났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토마토 TV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보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정 2차 전지를 사고 싶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엔캠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때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시에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1차 목표가 제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리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때 13만 5천 원까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홀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 적정 주가는 그냥 이까지다. 여기 그 이상 올라가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르겠다. 그건 이제 투자자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고가가 14만 2천 원입니다. 14만 5천 원까지 갔고 지금은 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을 때 멘붕이 오셨을 것 같아요. 왜? 이날 장대음봉 나온 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날 또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정 이유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디서 매물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확 밀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물론 뭐 시총 사이즈가 세기 때문에 특정 어떤 주포가 있다, 이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차트만 놓고 거래량만 놓고 보면 어떤 특정 주포가 뭔가 하나 차익 실현한 느낌이 나요. 아니면 이렇게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이슈가 있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주포라는 게 개인 주포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외국계 헤지펀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관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매도만 하지 않습니다. 롱펀드들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어쨌든 일부 이쪽에서 어쨌든 주가 장악력이 있는 그런 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일정 만약에 예를 들어 주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거는 그냥 딱 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걸 끌고 가려면
굳이 여기서 이만큼까지 쉽게 말하면 가격을 신경 안 쓰고 때렸는데 이걸 끌고 가려고 하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왜? 이미 여기서 많이 사서 매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잡으려면 주가를 이미 엄청나게 많이 던졌는데 이거 다시 매집하려면 이때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일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적정 주가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왔어요. 어차피 저는 뭐 지금은 무조건 매도긴 한데요. 그냥 혹시라도 이걸 신규로로 접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급등을 또 보고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딱 보면 확실하게 그냥 차트적으로 보면 뭔가가 어떤 지금까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잘했던 사람들이 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뭐 이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뀜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 손바뀜 같은 느낌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규로 좀 조심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저는 가격 불문하고 지금 가격에서 익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엔캠의 미국향 매출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그 전액이 미국 공장이 증설 관련 부분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엔캠이라고 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힘들면 물론 뭐 흔히 말하면 독야청청할 수도 있겠죠. 오래가지는 쉽지 않다. 섹터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그냥 익절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새로운 손바뀜이 나와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도 갈 수도 있고요. 30만 원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제 깜냥으로는 이 정도까지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가격에서는 저희의 뭐 영역 바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엔캠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다 익절하셨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제주 반도체를 만원 언저리 이쪽이죠. 이때 제가 이제 한 만원 부근까지 밀리면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3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이까지만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제가 만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평가되어서 소외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냥 가격을 릴레이팅 되는 거라서 주가는 급등했지만 여전히 싸다. 눌림목이 나온다면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비쌉니다. 좀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싸죠. 그때 당시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렸을 때 18,000원까지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오버슈팅까지 나온다면 2만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럼 뭐가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지금 시총 1조가 넘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할까?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CXL, 그 다음에 뭐 PIM, 뭐 거기에 온디바이스 AI 뭐 다 섞어서 지금 다 섞어가지고 지금 제주 반도체에 몰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멘텀을. 근데 실제로 그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디바이스 AI 내에서도 메인구는 사실은 아니에요. 메인구는 아닌데 워낙 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8인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전력,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니치 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니치 마켓을 하는 회사가 지금 시총 1조가 합당할까라고 하면 모멘텀이 만약에 빠진다면, 테마가 빠진다면 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금은 이건 역시도 저는 좀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쨌든 소개시켜드렸던 이 전문가로서 좀 책임을 지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이상의 영역은 또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그냥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올라가면
뭐 저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가는 난 홀딩했다 수익 났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주 반도체는 적정 주가보다는 한참 더 위다.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흔들리면 적당히 눌리지 않을 것 같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너무 바로 가파르게 골랐습니다.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도 제가 조정을 줄 때 좀 매수해볼 만한 반도체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로 제가 네오셈을 강조를 드렸죠. CXL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된다. 그리고 네오셈은 단순히 CXL 관련 쪽이 아니라 결국에는 SSD 그러니까 이런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 쪽에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매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쪽이 테스트 관련 쪽이 안 팔릴 이유가 없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단순히 CXL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좀 조정을 주는데요.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과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네오셈은 충분히 더 해보셔도 된다. CXL이라는 게 단순 테마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몬디바이스 AI도 무슨 단순 테마는 아니죠. 단순 테마는 아니지만 아무튼 CXL도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생각하는 단순 테마는 아닐 것 같다. 특히 시간이 되겠죠.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린 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CXL도 많이 가니까 요즘에 PIM 쪽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PIM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PIM이 진정한 테마인 거고요. CX는 테마가 아니다. 트렌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PIM은 사실상 누구 좋으라고 그거를 쓰냐라는 거예요. 메모리 안에 연산 장치를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은 되게 좋죠. AI 시대에 워낙 GPU나 CPU가 연산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니 아주 단순한 건 그냥 메모리 네가 좀 적당히 해줘. 그러면 연산 처리 속도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고단한 거를 이 GPU나 CPU 쪽에 주고 정말 아주 단순한 건 그러니까 네가 메모리 쪽에서 해. 그러면 확실하게 데이터 이 처리 속도는 빨라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냐는 거죠. 메모리 회사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메모리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BO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AI 액셀러레이터 내에서의 BOM이 안 그래도 지금 HBM 때문에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PIM까지 쓴다. 그러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GPU 회사나 CPU 회사는 그냥 메모리 회사 세일즈밖에 되지 않나요? 메모리 회사들을 계속 세일즈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누가 좋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GPU랑 CPU의 핵심은 뭡니까? 연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하는 그 연산의 능력을 뺏어가, 물론 그게 뭐 아주 하찮은 걸 하더라도 어쨌든 기능을 뺏어간다는 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PIM 같은 경우가 그냥 그게 연산기를 뭐 예를 들어 메모리 안에 넣는다고 작동이 됩니까? 그건 결국에는 CPU랑 NPU를 만드는 칩 설계사들과 또 칩 설계사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용으로.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용화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CXL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CXL 같은 경우는 CPU 회사나 GPU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PU나 GPU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하나는 CXL은 어쨌든 그 CPU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텔이 표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뭔가에, 특히 서버 쪽은 따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따로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텔 CPU가 장착되어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그냥 슬롯을 꽂으면, CXL 관련 슬롯을 꽂으면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상용화가 많이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테마를 한다면 PIM은 조심해야 된다. 다만 CXL은 아직까지는 더 추세가 살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오셈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요즘에 찾으면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싼 걸 찾는 건 쉽지 않고요. 지금 반도체는 적당하게 비싼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한데요. 정말 싼 종목이 없어요. 싼 종목을 보면 진짜 싼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오른 거,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 진짜 부담스럽죠. 하지만 적당하게 오른 것들은 아직도 살만한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웨이퍼 테스트를 주력을 하는 오사트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들은 많잖아요.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뭐 SFA 반도체도 있고, 뭐 네페스 아크도 있고, LB 세미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왜 두산 테스나냐는 거죠. 일단 두산 테스나가 하는 사업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인데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두산 테스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잘 표현하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 군인지. 예. 웨이퍼 테스트랑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는 말 그대로 웨이퍼 통, 요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공정을 마치고 나온 그 웨이퍼. 이 웨이퍼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테스트를 하는 걸 웨이퍼 테스트라고 하고요. 패키지 테스트는 뭐냐면 그렇게 나와 있는, 여기 보이시죠? 그렇게 웨이퍼를 테스트한 걸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라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패키징을 한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낱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건 거의 웨이퍼 테스트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웨이퍼 테스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패키지 테스트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실제로 두산 테스나가 웨이퍼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거의 독보적인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뭘 주력을 하나? 예, 패키지 테스트를 주력을 합니다. 낱개로 잘라져 있는 걸 테스트하는 걸 주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요게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한 장을 요렇게 밑에, 쉽게 말해 웨이퍼 밑에 댑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브 카드라는 거거든요. 요 프로브 카드를 위에 테스트 헤드에 딱 꽂아서 이렇게 딱 눌러갑니다. 이 챔버로 탁 누르면, 그리고 나서 전기 신호를 줍니다. 웨이퍼에 전기 신호를 딱 주고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건 되게 좋은 거다. 하이 퀄리티고, 이건 이제 좀 별로다. 이건 중간, 쓸만은 해. 그러니까 아주 좋고, 이거 굉장히 양품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 이건 꽤 쓸만해.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불량이야.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나와주는 거거든요.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테스트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키지 쪽의 테스트는 이 웨이퍼 단에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여기서 불량을 만약에 찾아내잖아요. 옆에 보시면. 예. 불량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불량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량이 지금 제가 이거 펜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안 깔려 있네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군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불량 같은 거를 미리 찾아내면 이걸 굳이 패키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기야 다 자르죠. 자르고 나서 폐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테스트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도 다 패키징을 해야 돼요. 다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패키징을 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키징을 하고 갔는데 검사했는데 불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완성, 그러니까 IDM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TSMC도 그렇고, 파운드리 입장에서 어떻게? 웨이퍼 쪽에 테스트를 제대로 하는 게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ASP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웨이퍼 쪽이. 그리고 예전에는 전공정에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웨이퍼가. 전공정 증차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이온 주입도 끝나고 어닝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검사를 해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자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이거 하고 나서 뭐가 또 있나요? 네. 거기에 TSV 공정도 생겼죠. 어드밴스 패키징이 나오면서 TSV로 한 번 더 또 웨이퍼를 또 다듬죠. 그리고 나서 또 검사를 합니다. 웨이퍼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DDR5라든지 그럼 HBM이라든지 뭐 최근 뭐 아직 CXL은 아직까지 뭐 양산이 안 되니까 CXL 뭐 D램이라든지 CXL SSD 같은 거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최소한 DDR5만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자체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가격이 자체에 또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테스트를 하는 또 가격 자체도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HBM으로 넘어가면서 더더욱 또 이런 웨이퍼 단에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국내 1위가 누구다? 예, 두산 테스나라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두산 테스나는 테스나였습니다. 근데 두산이 인수를 한 거죠. 2021년인가요? 예, 인수를 하고 1조 원의 돈을 인수 당시에 내가 1조 원을 캐펙스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두산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살려둔 게 별로 없습니다. 두산 쪽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동박 쪽, 요 사업만 살려뒀죠. 그리고는 두산이 가장 컸던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를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배팅이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1조라는 돈은 굉장히 없는 살림인데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캐펙스 증설을 보면 인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수되고 나서 한 6천억 이상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투자가 된다. 근데 이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좀 절묘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삼성이 이때마다 파운드리가 지금 거의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갤럭시 24가 S24가 잘 팔린다면 두산 테스나가 주력으로 이 테스트를 하는 건 웨이퍼도 종류가 있습니다. 웨이퍼가 그냥 다 반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웨이퍼에서 이제 차지하는 이 반도체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CIS, 이미지 센서 칩, 그리고 AP,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모바일에 이제 CPU라고 보는 심장이라고 보는 AP에 갑니다. 요걸 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AP 쪽은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왜? 삼성 쪽에 파운드리가 지금 놀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갤럭시 24에 그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벤치마크 조사를 따르면 스냅드래곤 A Gen 3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갤럭시 24가 많이 팔린다면 특히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라인이 많이 팔린다면 AP 쪽에 대한 검사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매출은 훨씬 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겠죠. 매출 증가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850억 나옵니다. 예상치가.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 전략 바로 갈게요.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입니까? 9천억. 영업이익이 거의 900억 나오는데 시총이 9천억이다. 충분히 저평가죠. 두산 테스나가 뭐 원래 뭐 평균적으로 한 그러니까 PER 10배수 받았던 회사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7배는 받았던 회사라는 거죠.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금부터 한 7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두산 테스나를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 해서 5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는 손절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손절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 7만 원입니다. 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을 드렸고, 이거 나중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AS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오늘 또 좀 막판에 또 랩을 하게 됐네요. 자, 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많은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게 준비 또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